안녕하세요. 저는 김양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경기도 변두리에서 30년 넘게 떡집을 운영하며 외동딸 서은이를 금지옥엽으로 키워냈어요. 새벽 대바람부터 일어나 쌀을 씻고 시루에 떡을 찌는 고된 세월이었지만 반듯하게 자라준 딸을 보면 허리 아픈 것도 손목 시큰거리는 것도 다 잊곤 했습니다. 그런 딸이 2년 전 정말 번듯한 신랑감을 데려왔을 때 제 기쁨은 하늘을 찌를 듯했죠. 4위 오지석. 어디 내놔도 훤칠한 키에 반듯한 이목구비, 거기에 싹싹하고 부침성 좋은 성격까지. 금융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한다는데 어찌나 장모를 살뜰히 챙기는지 동네 사람들이며 시장 상인들이며 입을 모아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향순 씨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어쩜 저런 사위를 봤을까?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어깨는 으쓱 올라갔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날도 좋은데 서은이랑 같이 5일장이라도 다녀오실까요? 제가 운전하고 짐도 다 들어드릴게요. 그날도 사위는 어김없이 꿀같은 목소리로 제안을 해왔습니다. 마침 가게에 쓸파치며 콩이며 사야 할 것들이 많았던 터라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딸 서은이는 뭐가 그리 좋은지 남편 팔짱을 꼭 끼고는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엄마 좋죠? 지석 씨가 요즘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고맙긴. 장모님 뵈러 오는 건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어머님, 서은이가 어머님 닮아서 이렇게 마음이 예쁜가 봅니다. 어쩜 말 한마디를 해도 저렇게 예쁘게 하는지. 저는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가 모는 번쩍이는 차를 타고 시장으로 가는 내내 차 안에는 웃음꽃이 가시질 않았어요. 딸과 사위가 조잘조잘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자니 고생했던 지난 날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드디어 쨍하고 해 뜰 날이 온 것만 같았죠. 5일장은 언제나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생선 파는 아저씨의 우렁찬 목소리, 나물 다듬는 할머니들의 웃음소리, 고소한 기름 냄새가 뒤섞여 사람 사는 맛을 물씬 풍겼어요. 지석은 주차장에서부터 제 팔짱을 끼고는 조심조심 저를 이끌었습니다. 어머님, 사람 많으니까 저만 꼭 따라오세요.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오매 유난 떨기는. 내가 이 시장을 몇십 년이나 다녔는데 눈 감고도 다니겠다. 저는 핀잔을 주면서도 입가에 걸린 미소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서은이는 그런 저희 둘을 보며 아유, 우리 남편 장모님 사랑은 못 말린다니까 하며 맞장구를 쳤죠. 우리는 채소 가게에 들러 싱싱한 열무를 한 단 사고 생선 가게에서 반짝이는 고등어도 몇 손 샀습니다. 늘어나는 짐은 전부 지석의 몫이었어요. 양손 가득 짐을 들고도 힘들다는 내색 한 번 없이 묵묵히 뒤를 따르는 사위의 뒷모습이 어찌나 듬직하고 대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도라지만 사면 되겠다. 저기 안쪽 순자 할머니네 도라지가 아주 실하고 좋거든. 저는 익숙하게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단골 도라지 가게로 향했습니다. 좌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계시던 순자 할머니가 인기척에 고개를 들고는 저를 보며 반갑게 웃으셨어요. 어이구, 떡집 아줌마 왔네. 오늘 떡은 다 팔고 왔어? 그럼요, 할머니. 할머니 드릴 인절미도 좀 싸왔어요. 오늘은 도라지 좋은 놈으로 좀 주세요. 약도라지로 쓸 거라. 알았어, 알았어. 저기 있는 게 오늘 아침에 막 해온 거야. 아주 약효가 직방일걸. 제가 할머니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도라지를 고르는 동안 뒤에 서 있던 지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제가 장모님 사위입니다. 싹싹하게 인사를 건네는 사위를 기특하게 쳐다보며 할머니에게 소개하려던 순간이었어요. 지석의 얼굴을 확인한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반갑게 웃던 입가는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렸고
동공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차 흔들렸어요. 할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순간 모두가 경악할 일이 벌어졌죠. 순자 할머니가 쭈글쭈글한 손으로 제 사위, 오지석의 멱살을 와락 움켜쥔 것입니다. 이 사기꾼, 사람 등쳐먹고 네가 인간이가. 할머니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인사가 아닌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였습니다. 어디서 저런 힘이 솟았는지 할머니는 지석의 멱살을 잡은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시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고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의 시선이 전부 우리에게로 쏠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놓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딸 서은이었습니다. 서은이는 기겁하며 할머니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할머니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는 듯 지석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이놈, 내 돈, 내 평생 모은 쌈짓돈 물어내. 너 때문에 우리 영감 병원비도 못 내고 있단 말이다. 지석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는 듯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더군요. 할머니,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오늘 처음 뵙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뭐? 잘못 봐? 이놈의 자식,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네가 우리 같은 늙은이들 모아놓고 그놈의 의료기기만 사면 노후 걱정 없다며. 내 눈이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누굴 못 알아봐. 할머니의 외침은 너무나도 처절했고 그 눈빛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순자 할머니 치매 오셨나 봐. 떡집 사위 멀쩡한 사람 붙잡고 저게 무슨 망신이야. 그러게 말이야. 저 사위가 얼마나 싹싹하고 예의 바른데.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은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할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우리 남편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꾸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딸의 날 선 목소리에 할머니는 더욱 서럽게 울부짖었습니다. 경찰? 불러, 어서 불러. 나도 저놈 잡아서 경찰서 가야 하니께. 내 돈 내놓기 전에는 한 발짝도 못 가, 이놈아. 결국 주변 상인 몇몇이 달려들어 억지로 할머니를 떼어냈습니다. 할머니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내 돈, 내 피 같은 돈이라며 가슴을 치며 통곡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비참해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석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저와 서은이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서은아.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괜한 봉변을 당하셨네요. 저는 정말 저분을 모릅니다. 아마 저랑 닮은 사람을 착각하신 모양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서은이는 이미 눈물바다가 되어 사위의 팔을 붙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보. 당신 잘못 아니야. 저 할머니가 이상한 거지. 우리가 운이 없었던 거야. 엄마, 우리 빨리 가요. 여기 더 있다가는 무슨 꼴을 더 볼지 모르겠어. 딸은 제 옷소매를 잡아 끌며 재촉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은 복잡하게 엉켜 실타래를 풀 수 없었고 심장은 불안하게 쿵쾅거렸습니다. 분명 제 사위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저 할머니가 오해한 것이라고 믿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위의 눈빛. 그 깊은 곳에서 아주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간 그늘. 당황과 불안, 그리고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그 미세한 흔들림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사람 상대하는 장사를 해온 제 감이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비상벨을 울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결국 도라지도 사지 못한 채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오르는 내내,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서은이는 간간히 흐느꼈고 지석은 굳은 표정으로 운전만 했습니다. 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순자 할머니의 모습을, 그리고 사위의 눈빛에 스쳤던 그 이질적인 감정을 떨쳐내려 애쓸 뿐이었습니다. 완벽했던 제 사위의 얼굴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희 세 사람 사이에는 무겁고 서먹한 공기가 벽처럼 들어찼습니다. 시장에서의 활기차고 즐거웠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게 식은 밥상처럼 어색한 침묵만이 거실을 맴돌았어요. 사위는 소파에 앉아 마른 세수만 연신해댔고 딸 서은이는 제 옆에 와서 앉지도 않고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석아,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살다 보면 별일 을 다 겪는 법이다. 그저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려무나. 애써 태어난 척 건넨 위로였지만 제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아닙니다, 어머님. 저 때문에 어머님이랑 서은이가 망신만 당하고. 정말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저 할머니를 처음 봅니다. 세상에 저랑 닮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더니 하필 이런 식으로 오해를 사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석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서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제 사위를 믿어야지요. 평소 행실이 어땠습니까? 흠잡을 데 하나 없이 완벽한 사위였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그 처절했던 눈빛이, 멱살을 움켜쥐고 부들부들 떨던 그 손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물컵을 들고 나온 서은이가 제게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까 왜 가만히 있었어? 사위 멱살 잡고 사기꾼이라고 소리치는데 어떻게 옆에서 보고만 있을 수가 있어? 엄마까지 지석 씨를 의심하는 사람처럼 보였단 말이야. 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턱 막혔어요. 서은아,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가 어딜 봐서 내 사위를 의심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야?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나도 놀라서 그랬지. 놀란 사람 표정이 아니었어. 엄마는 꼭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하는 얼굴이었다고. 엄마 단골이라며? 그럼 엄마가 나서서 우리 사위 그럴 사람 아니다.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말 한마디라도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서은이는 기어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지석은 그런 서은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를 향해 난처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서은아, 그만해. 장모님이라고 안 놀라셨겠어? 나 때문에 장모님까지 난처하게 만들지 말고. 괜찮아. 나는 정말 괜찮아. 어머님이 내 마음 알아주실 거야. 그렇죠, 어머님? 사위는 저에게 동의를 구하듯 말했지만 그 상황은 마치 제가 딸과 사위 사이를 가로막는 못된 장모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그래, 내가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하고 사과하는 수밖에요. 그날 저녁 사위와 딸은 저녁도 먹지 않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남으니 낮에 있었던 일이 더욱 생생하게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닷새 동안 저는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사람처럼 불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떡집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한숨이 새어나왔고 멍하니 찜기만 바라보다 떡을 태울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딸에게 전화를 걸면 바빠라는 짤막한 대답만 돌아올 뿐 예전처럼 살갑게 종알거리지 않았습니다. 사위에게서는 어머님 심력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희는 괜찮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라는 문자 메시지가 한 통 와 있을 뿐이었죠. 그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조금도 괜찮지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쉴 새 없이 다투었습니다. 내 사위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순자 할머니가 사람을 오해한 게 틀림없어. 하는 목소리와 아니야. 그 눈빛은 평생 장사하며 사람 속내 좀 꿰뚫어 본다는 너의 감을 속일 수 없어. 분명 무언가 있어. 하는 목소리가 엎치락 뒤치락 싸우는 통에 밤잠까지 설칠 지경이었어요. 결국 저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오해라면 풀고 혹시라도 다른 사정이 있다면 알아봐야 했습니다. 이대로 찜찜한 마음을 안고서는 제 속이 까맣게 타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다음 5일장이 서는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떡을 쪄내고 가게 문에 집안 사정으로 일찍 문 닫습니다 라는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순자 할머니께 드리려고 가장 맛있는 쑥 인절미를 한 상자 예쁘게 포장해서 품에 안았죠.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제발, 제발 모든 것이 그저 늙은 할머니의 오해이기를. 제 사위의 결백을 확인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시장에 도착하니 닷새 전과 똑같은 풍경이 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때와 완전히 달랐죠. 저는 다른 곳은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순자 할머니의 좌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다행히 그 자리에 나와 계셨어요. 닷새 전보다 얼굴이 더 상하고 눈밑이 퀭해 보였습니다. 저를 발견한 할머니의 얼굴에 경계심이 스쳤습니다. 떡집 아줌마는 여긴 어쩐 일이야? 또 그 사기꾼 놈이랑 같이 왔어? 아니에요, 할머니. 저 혼자 왔어요. 저는 할머니 옆에 쭈그려 앉아 품에 안고 있던 떡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오늘 아침에 막 찐 거예요. 내가 지금 떡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게 생겼어. 됐으니께 도로 가져가. 할머니는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고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 말씀 믿고 싶어서 왔어요. 그날 제 사위 보시고 하셨던 말씀 그냥 해보신 소리 아니잖아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한테 전부 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요. 제 진심이 느껴졌는지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제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참고 있던 서름이 터진 듯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아줌마는 착한 사람이니께 내가 말해줄게. 내가 저놈한테 어떻게 당했는지.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두어 달 전 지석이 박민준이라는 가명을 쓰며 할머니 같은 노인들에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미래의료과학연구소 소속 팀장이라고 소개하며 동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을 돌며 공짜로 건강 강의를 열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혈압도 재주고 건강 상담도 해주며 노인들의 환심을 샀답니다. 그렇게 몇 번 얼굴을 익히고 신뢰를 쌓은 뒤에 본색을 드러낸 것이죠. 그놈이 어찌나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하는지 다들 깜빡 넘어갔지 뭐야. 어르신들,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셔야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됩니다 하면서 지석은 미래형 양자 파동 의료기기라는 이름도 거창한 물건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 기계를 집에 두기만 하면 온갖 병이 낫고 심지어 암까지 예방할 수 있는 신통방통한 물건이라고요. 가격은 한 대에 무려 500만 원. 노인들이 비싸다고 망설이자 그는 또 다른 달콤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어르신들. 이건 투자 상품입니다. 지금 이 기계를 사시면 저희 회사 주주로 등록이 되어서 매달 꼬박꼬박 연금처럼 배당금이 나옵니다. 1년만 지나면 원금은 물론이고 평생 병원 갈 일 없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평생 남을 팔아모은 쌈짓돈, 돌아가신 영감님 병원비 하려고 모아두었던 돈 1,500만 원을 전부 그에게 주고 말았다고 합니다. 기계 세대를 산 셈이죠. 하지만 그가 약속했던 배당금은 첫 달에 5만 원이 들어온 것을 마지막으로 감감무소식이었고 그 신통방통한 의료기기라는 것은 고작해야 찜질 기능밖에 없는 조잡한 플라스틱 상자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속았다는 걸 알고 그놈한테 전화를 하니까 없는 번호라고 나오고 사무실이라는 데 찾아가 보니께 웬 텅 빈 컨테이너 박스만 덩그러니 있더라 이 말이야. 그때 알았지. 내가 아주 제대로 당했구나. 할머니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허공을 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계약서 같은 거라도 받으셨어요? 받았지. 종이 쪼가리 하나 주더만. 할머니는 좌판 밑에서 꼬깃꼬깃 접어둔 서류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미래 라이프 투자 계약서라고 적힌 그 종이는 누가 봐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어요. 회사 주소는 있지도 않은 유령 주소였고 대표자 이름 자리에는 도장도 없이 박민준이라는 이름 석자만 날림으로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필체는 제가 수없이 봐왔던 제 사위 오지석의 필체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이게 그 의료기기라는 거예요? 제가 좌판 한쪽에 놓인 낡은 상자를 가리키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조잡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찜질기가 들어있었어요. 전원을 연결하는 부분은 헐거웠고 곳곳에 흠집까지 나 있었습니다. 이런 물건을 500만 원씩이나 주고 샀다니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 사위가 그 번듯하고 싹싹하던 내 사위가 이렇게 힘없고 약한 노인들의 피 같은 돈을 등쳐먹는 파렴치한 사기꾼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증거들이 순자 할머니의 피 맺힌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손을 다시 한번 꾹 잡았어요. 할머니, 저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 돈, 제가 꼭 찾아드릴게요. 저만 믿으세요. 제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저 눈물 고인 눈으로 제 얼굴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떡 상자를 꼭 쥐어드리고는 뒤돌아섰습니다. 시장의 소란스러움이 아득하게 멀게만 느껴졌어요. 제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지석, 너는 절대 용서 못한다. 제 사위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었습니다. 제 딸의 인생을, 그리고 더 많은 피해자들의 삶을 망가뜨린 그놈을 제 손으로 직접 심판대에 세우고야 말겠다고 저는 차가운 분노를 삼키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를 만나고 온 뒤 저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머릿속은 지옥처럼 들끓었고 심장은 배신감으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그 싹싹하던 얼굴 뒤에 그런 시커먼 속을 감추고 있었다니. 제 딸 서은이는, 제 순진한 딸은 저런 놈의 무엇이 좋다고 제 인생을 맡긴 걸까요?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어요. 우선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순자 할머니 한 분의 증언만으로는 그 교활한 놈을 올가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는 자신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분들을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떡집 일은 잠시 이웃가게 동생에게 부탁하고 저는 매일 아침 집을 나섰습니다. 지석이, 아니 그 사기꾼 놈이 노인들을 노렸다는 점에 착안해 저는 동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부터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저를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 웬 떡집 아줌마가 와서 투자니 의료기기니 하는 걸 묻고 다니니 또 다른 사기꾼인 줄 아는 게 당연했죠. 아주머니는 누군데 그런 걸 묻고 다녀.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아무나 못 믿어. 썩 꺼져.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제가 직접 만든 약밥과 식혜를 잔뜩 싸들고 다시 찾아갔어요. 어르신들, 제가 사기치러 온 사람 아니에요. 저도 사기꾼한테 당한 사람이라 혹시나 해서 여쭤보러 온 겁니다. 이거 드시면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간절한 호소와 따끈한 약밥에 어르신들의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자 할머니에게 들었던 미래 라이프와 박민준 팀장, 그리고 양자 파동 의료기기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어머, 나도 그거 알아. 우리 경로당에도 왔었어. 그 총각. 나는 돈 없다고 하니까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지 않냐면서 얼마나 꼬드기던지.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씩 입을 열기 시작했고 저는 마침내 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 전부를 날린 할머니, 자식들 몰래 든 갯돈을 몽땅 털린 할아버지. 피해자들의 사연은 하나같이 기가 막히고 가슴 아팠습니다. 다들 쉬쉬하며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던 거예요. 자식들 보기 부끄럽고 사기당한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져서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피해자들을 모아 이야기를 나누던 어느 날 오후 경로당 한쪽에서 조용히 장기를 두던 한 노신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반듯하게 빗어넘긴 은발에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눈매를 가진 분이셨죠. 아주머니, 잠깐 저 좀 봅시다. 저는 조용히 그분을 따라 경로당 밖 벤치로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박영감이라고 소개했어요. 젊었을 때 오랫동안 형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그놈 아주 상습범이구만. 수법이 전형적인 노인 대상 사기꾼이야. 그런데 아주머니는 어쩌다 이 일에 나서게 된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사위가 바로 그 사기꾼이라는 말을 차마 제 입으로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저는 용기를 내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사위가 오지석이며 그놈이 바로 박민준 팀장이라는 사실을요. 제 이야기를 들은 박영감님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아주머니 심정이 오죽하겠소. 하지만 오히려 잘된 일일지도 모르지. 적의 심장부에 우리 편이 있는 셈이니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놈을 잡으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피해자들 진술만으로는 부족해. 그놈이 돈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공범은 누구인지, 앞으로 또 어떤 사기를 계획하고 있는지, 그런 내부 정보가 있어야 그놈들 뿌리까지 뽑아버릴 수 있단 말이오. 박 영감님의 눈이 형사 시절처럼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는 제게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조목조목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무턱대고 덤비지 말고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고 사람들을 조직해야 한다고요. 그날 이후 박 영감님은 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전직 형사라는 경험을 살려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기꾼들의 본거지로 추정되는 곳을 탐문하는 등 수사반장처럼 저희를 이끌어 주셨어요. 하지만 저희의 움직임을 그 교활한 놈이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은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엄마, 지금 뭐하고 다니는 거야? 뭐라니? 나야 떡집에 있었지. 거짓말하지 마. 오늘 수님이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엄마가 요즘 경로당만 쫓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닌다고. 지석 씨가 무슨 사기꾼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캐묻고 다닌다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정말.
순이미는 서은이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순이미 어머니가 다니는 경로당에 제가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서은아, 그게 아니라 엄마가 알아본 게 있는데. 뭘 알아봤는데? 엄마, 솔직히 말해봐. 아직도 그 시장 할머니 말 믿고 이러는 거지? 엄마가 내 행복을 질투해서 어떻게든 지석 씨 흠집 내서 우리 사이 갈라놓으려는 거잖아. 맞지? 딸의 입에서 질투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제 평생을 바쳐 애지중지 키운 내 딸이 저를 이렇게까지 모욕할 수 있다니요. 김서은, 너 지금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니? 이 엄마가 너 행복하라고 얼마나 빌고 또 빌었는데 질투라니.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서은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뭔데? 멀쩡한 사람 사기꾼으로 몰고 다니는 게 엄마가 할 짓이야? 지석 씨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나한테 그러더라. 장모님이 자기를 너무 미워하시는 것 같다고.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그 사람 어젯밤에 나 붙잡고 울었어. 엄마 때문에. 전화기 너머로 서은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악마 같은 놈이 제 딸 뒤에 숨어서 교묘하게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게 빤히 보였습니다. 제 딸을 방패 삼아 저를 공격하고 제 입을 막으려는 속셈이었죠. 서은아, 제발 엄마 말 좀 믿어줘. 소서방, 너가 아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 됐어.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엄마가 이성을 되찾을 때까지 나 엄마 안 볼 거야. 지석 씨한테도 연락하지 마. 그 사람 더 힘들게 하지 말라고.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든 채 서 있어야 했어요. 사위놈은 이제 제 뒤를 밟으며 감시하기 시작할 겁니다. 제 행동은 더욱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딸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고 저는 이제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놈의 정체를 밝혀내려는 제 노력이 오히려 딸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는 건 아닌지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다는 약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순자 할머니의 눈물과 피해자, 어르신들의 억울한 얼굴이 떠올라 이를 악물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돈을 되찾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제 딸의 인생과 더 이상 생겨나서는 안 될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증거가 더 확실할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박 영감님과 함께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서 4본, 순자 할머니가 받았던 엉터리 계약서와 조잡한 의료기기 사진, 그리고 사기꾼 놈들이 사무실로 위장했던 텅 빈 컨테이너 박스 사진까지. 이것들을 보여주면 제 딸도 조금은 마음을 열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일부러 떡을 한 상자 만들어 서은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 문이 열렸어요. 서은이는 저를 보고도 전혀 반가운 기색 없이 여긴 어쩐 일이야? 하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쑥떡 좀 만들었다. 얼굴도 볼 겸 겸사겸사 들렀지. 저는 애써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지석이 사기친 돈으로 꾸몄을 집은 번쩍이는 가구와 값비싼 가전제품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피해자들의 피눈물이라고 생각하니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지석이는 아직 안 들어왔니? 오늘 늦는데.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가. 나 피곤해. 딸의 냉랭한 태도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은아, 엄마가 너한테 꼭 보여줄 게 있어서 왔어. 딱 한 번만 엄마 말 믿고 이것 좀 봐주면 안 될까?
서은이는 서류 봉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또 그 얘기야? 나 정말 듣기 싫어. 엄마, 제발 좀 그만해. 한 번만 보라니까. 이걸 보고도 소서방이 결백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엄마는 네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면 좋겠어. 제 간절한 부탁에 서은이는 마지못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에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꺼내보더군요. 저는 딸의 얼굴에서 변화가 나타나기를, 충격과 혼란,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깨닫는 표정을 읽을 수 있기를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서은이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어요. 서류를 다 본 서은이는 그것들을 테이블 위로 집어 던지듯 내려놓고는 저를 보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엄마. 지금 이게 증거라고 가져온 거야? 이게 다 뭔데?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글 몇 개랑 고물상에서나 찍었을 법한 사진 몇 장. 이걸로 뭘 증명하고 싶은 건데? 서은아, 그건. 엄마,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이런 건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는 거잖아. 엄마가 지석 씨를 미워하니까 어떻게든 흠을 잡아내려고 이런 짓까지 하는 거잖아. 서은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은 실망과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봐, 엄마. 엄마는 처음부터 지석 씨가 마음에 안 들었지? 가진 것 없는 우리 집에 너무 과분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언젠가 나를 떠날까봐 불안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서라도 그 사람을 내 옆에서 떼어내고 싶은 거잖아. 아니다. 서은아, 절대 아니야. 엄마는 오직 너를 위해서. 내 위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래. 이건 엄마 욕심이야. 평생 엄마 말만 듣고 착한 딸로 살아온 내가 처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그렇게 안 잊고 왔어.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싫었냐고. 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비수 같은 말들에 저는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까지 오해할 수 있을까요? 제 평생의 희생과 사랑이 한순간에 추악한 집착과 질투로 매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으니까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지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실의 험악한 분위기를 보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서은아,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서은이는 지석을 보자마자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또 이상한 종이들을 들고 와서 당신을 사기꾼이라고. 지석은 우는 서은이의 등을 토닥이며 저를 곤란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시죠 하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그러더니 이내 인자한 사위의 가면을 다시 쓰고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서은이까지 힘들게 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어머님이 저를 오해하시는 부분은 제가 앞으로 살면서 천천히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 위선적인 모습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고 놈의 다음 행동을 지켜봤어요. 놈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주 교묘하고 자연스럽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머님, 제가 요즘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전망이 아주 좋은 아이템인데 초기 자본이 조금 부족해서요. 제가 능력이 좋으면 대출이라도 받겠지만 서은이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 괜찮으시다면 어머님 떡집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조금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그냥 빌리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 성공하면 몇 배로 갚아드리고 매달 어머님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드릴 겁니다. 이건 어머님께만 드리는 특별한 투자 제안입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제게 사기를 치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 딸을 볼모로 잡고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떡집까지 삼키려는 저 악마 같은 놈의 속셈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서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석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말이야? 그렇게 좋은 사업이야? 그럼.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랑 장모님 호강시켜 주려고 얼마나 고심해서 고른 건데. 장모님만 허락해 주시면 우리 다 같이 부자로 살 수 있어. 제 순진한 딸은 그 말을 듣고는 금세 얼굴이 환해져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들었지? 지석 씨가 엄마 부자 만들어준대. 엄마도 이제 떡집 일 그만하고 편하게 살아야지. 응. 지석 씨 좀 도와주자.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사기꾼과 그놈의 말에 놀아나는 어리석은 제 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디가? 대답은 하고 가야지. 뒤에서 저를 부르는 딸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며 저는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깊은 절망감 속에서 오히려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래, 오지석. 어디 한번 해보자. 네가 내 딸을 방패 삼아 내 모든 걸 빼앗으려 한다면 나는 내 모든 걸 걸고 너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주겠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을 바로잡고 어둠 속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제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심장은 복수를 향한 차가운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사위놈이 제 떡집까지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저는 며칠간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깊은 절망감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제 평생을 바쳐 이룬 떡집, 제 인생 그 자체인 가게를 담보로 사기를 치려 하다니. 그놈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제 딸은 그 탐욕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님과 다른 피해자, 어르신들을 만나는 것 외에는 저는 가게 깊숙한 방에 틀어박혀 한숨만 내쉴 뿐이었죠. 이러다 정말 내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는 것은 아닌가. 내 딸은 저 악마의 소나기에서 영영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끔찍한 생각들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던가요? 그 구멍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을 통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몸과 마음이 지쳐 해가 지기도 전에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셔터를 반쯤 내렸을 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발신자 번호를 보니 제 오랜 친구 영자였습니다. 영자는 저와 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 시집 가서도 지척에 살며 온갖 굳은 일과 기쁜 일을 함께 나눈 제게는 친자매나 다름없는 친구였어요. 여보세요, 향순이구나. 영자야. 웬일이야, 이 시간에? 평소와 달리 영자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죠. 저기 향순아. 내가 지금 하려는 얘기 그냥 듣고만 흘려. 괜히 너 속상하게 하려는 거 아니니까. 무슨 소리야? 말을 해봐야 알지. 뭔데 그래? 영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사위가 우리 가게에 찾아왔었어. 지석이가? 거기는 어쩐 일로? 영자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작은 찻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석이 그곳에 갈 일은 전혀 없었죠. 처음에는 그냥 장모님 친구분이라고 인사하러 왔다더구나. 어찌나 싹싹하고 서글서글하게 구는지 역시 우리 향순이 사위 잘 봤다 싶었지. 그런데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글쎄 나한테 이상한 말을 꺼내는 거야.
영자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무슨 미래 라이프라는 회사 얘기를 하면서 아주 좋은 투자 상품이 있다고 하더구나. 노후 자금 확실하게 불려주는 건데 장모님 제일 친한 친구분이니 특별히 알려드리는 거라고. 의료기기를 사면 매달 연금처럼 돈이 나온다는데. 저는 전화기를 쥔 손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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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밑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 뭐라고 했는데?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내가 뭘 어째? 너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시장 순자 할머니 얘기도 그렇고 너 요즘 경로당 다니면서 알아보고 다닌다는 소문도 내가 들은 게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짐짓 모르는 척하고 물었지. 아이고 사위 양반. 그런 좋은 게 있으면 장모님 먼저 챙겨드려야지 왜 나한테 알려줘? 하고. 그랬더니 그놈이 뭐라고 하던. 장모님은 워낙 의심이 많으셔서 이런 신기술을 잘 못 믿으신데. 그래서 자기가 먼저 성공해서 보여드리려고 자금을 모으는 중이라고 하더구나. 나보고 딱 1,000만 원만 투자를 하래. 1년 안에 2배로 불려주겠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치면서 말이야.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에게까지 마술을 뻗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의심이 많아서 투자를 안 한다는 말로 저와 친구 사이까지 이간질하려 했던 그 교활함에 치가 떨렸어요. 향순아, 나 정말 깜짝 놀랐어. 네가 왜 그렇게 속을 끓였는지 알겠더라. 저렇게 선하게 생긴 젊은 사람이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무튼 나는 장사해야 한다고 핑계대고 돌려보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한테는 꼭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 조심해, 향순아. 저거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그래, 영자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나한테 알려줘서.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함께 서러운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인이 생겼다는 안도감,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오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와장창 하고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가게 안쪽 살림방 문 앞에 딸 서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딸의 발밑에는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난 컵의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고 딸의 얼굴은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은아, 너 언제부터 거기? 서은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저와 제 손에 들린 전화기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아마 제가 가게 문을 닫은 것을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 뒷문으로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자와 나누는 통화 내용을 전부 들어버린 것이었죠. 엄마 방금 전화한 사람, 영자 이모 맞지? 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석 씨가 영자 이모한테 투자를 하라고 했다고? 의료기기 연금. 그 얘기 정말이야?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은이의 동공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쌓아 올렸던 견고한 성벽에 처음으로 커다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을 저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시장 할머니의 절규도 제가 내밀었던 증거들도 외면했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귀로 직접 들은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 이름이 거론되는 사기 행각 이야기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충격적인 현실이었던 겁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무슨 오해가 있었을 거야. 지석 씨가 그럴 리가 없어. 서은이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치더니 그대로 가게를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차마 딸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딸에게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제발 제 딸이 어리석은 믿음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은이는 며칠 동안 제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섣불리 연락해서 딸의 마음을 다그치고 싶지 않았어요.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지만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늦은 밤이었습니다. 가게 정리를 거의 마쳤을 무렵 서은이가 유령처럼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며칠 못 본 사이 딸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눈은 퀭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제 딸은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서더니 불쑥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들어봐. 서은이는 핸드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핸드폰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 사위, 오지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마도 공범과 통화를 하는 내용인 듯 했습니다. 아, 김 사장. 나야, 박 팀장. 오늘 실적은 좀 어땠어? 에이, 말도 마. 요즘 영감들, 할망구들 야가 빠져서 예전 같지가 않아. 겨우 찜질기 하나 팔았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오늘 하나 낚을 뻔하다가 놓쳤잖아. 우리 장모 친구라는데 영 낌새가 이상해서 그냥 물러났어. 건드렸다가는 장모한테 바로 얘기 들어갈 것 같더라고. 아, 진짜 그 놓친 내만 없었으면 지금쯤 노인네들 쌈짓돈은 다 우리 건데 말이야. 아주 왼수야, 왼수.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어지는 지석의 목소리는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걱정 마. 큰 거 한 건 터트릴 거 곧 준비 중이니까. 그리고 우리 마누라는 아직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놈인 줄 알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으니까 장모만 잘 구슬리면 떡집 담보 잡는 건 시간 문제야. 노인네들 등쳐먹는 건 식은 죽 먹기라니까. 순진하고 멍청해서 속이기가 얼마나 쉬운데. 크크크. 녹음 파일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제 딸을 멍청하다고 말하며 비웃는 저 목소리. 노인들을 등쳐먹기 쉽다며 낄낄대는 저 악마의 웃음소리.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은이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소리 없는 눈물을 비처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회한, 배신감, 그리고 엄마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처절한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마침내 터져나온 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찢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내가 미쳤었나 봐. 엄마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은이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딸의 곁으로 다가가 그 작아진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습니다. 제 품에 안겨 오열하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이제는 저 악마에게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통곡하던 서은이는 제 품에서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차마 마주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져 있었지만 그 텅 비었던 눈동자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차갑고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배신감에서 비롯된 분노이자 현실을 직시한 자의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저런 악마였다니. 서은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울고만 있을 시간이 없어. 너를 속이고 우리 가족을 기만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지. 그리고 너는 네 인생을 되찾아야 해. 저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말에 서은이는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응, 엄마. 나 이제 약하게 굴지 않을 거야. 그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해. 내가 내 손으로 그 사람 가면을 벗겨버릴 거야. 엄마, 나를 써줘. 내가 그 사람 집에서 증거가 될 만한 건 뭐든지 찾아낼게.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저 슬픔에 잠겨 주저앉을 줄만 알았던 제 딸이 이제는 복수의 칼날을 함께 갈 동지가 되어 제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딸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진작에 제가 더 강하게 나갔더라면 제 딸이 저런 악마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끔찍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장하다. 하지만 위험한 일이야. 그놈이 눈치채기라도 하면. 괜찮아. 그 사람은 아직도 내가 자기를 맹목적으로 믿는 바보인 줄 알 거야. 내가 연기하는 데는 소질이 좀 있잖아, 엄마. 엄마 딸, 이제부터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아내 노릇을 해볼게. 서은이는 눈물 젖은 얼굴로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처연하고 안쓰러운지 저는 딸을 다시 한번 꾹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떡집 작은 방에 마주 앉아 밤이 새도록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 영감님께 연락해 서은이의 일을 알렸습니다. 박 영감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무릎을 탁 치셨어요. 잘 됐소. 아주 잘 됐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 따님이 바로 우리 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요. 그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빼내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박 영감님은 서은이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명단, 돈이 오고 간 대포 통장 내역, 공범들과의 연락 기록, 그리고 앞으로의 범행 계획 등. 서은이는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기고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석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서은이의 아슬아슬한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석의 앞에서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내로 행동했습니다. 그의 거짓말에 맞장구를 쳐주고 그의 사업 계획을 응원하는 척하며 심지어는 제가 떡집 담보를 내주지 않아 속상하다며 눈물 연기까지 펼쳤다고 합니다. 지석은 그런 서은이를 보며 의심은커녕 자신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어리석은 아내라 여기며 더욱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여보, 걱정 마. 장모님은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 볼게. 당신은 당신 사업에만 집중해. 내가 당신 성공하는 모습 꼭 보고 싶어. 서은이가 이렇게 말하며 그의 넥타이를 고쳐 메어줄 때마다 속에서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완벽하게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석이 집을 비운 사이 서은이는 맹수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 교활한 놈은 좀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끈질긴 추적 끝에 서은이는 지석의 서재 책상 가장 깊숙한 서랍에서 자물쇠로 잠긴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열쇠를 찾을 수 없자 서은이는 몰래 열쇠 수리공을 불러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마침내 그놈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개의 대포 통장과 도장, 그리고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은이는 USB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제게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제 낡은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USB 안에는 우리가 찾던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객 관리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파일에는 그동안 지석에게 사기를 당한 수십 명의 노인들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피해 금액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이름도 그 안에 있었죠. 피해 금액 총액은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사업 계획이라는 파일에는 앞으로 그가 벌일 더 큰 사기 계획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국을 돌며 실버타운 분양 사업을 하겠다며 노인들의 노후 자금을 통째로 가로챌 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탈출 계획이라는 이름의 파일이었습니다. 그 파일 안에는 한 달 뒤 날짜로 예약된 동남아행 편도 비행기표 예매 내역과 해외 은행 계좌 개설 정보, 그리고 현지 생활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놈은 마지막으로 크게 한탕하고 모든 돈을 챙겨 해외로 도망갈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서은이와 저는 그 파일을 보고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엄마, 이 사람, 나를 버리고 혼자 도망갈 생각이었어. 서은이는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일말의 미련이라도 남아있었다면 이 순간 완벽하게 사라졌을 겁니다. 남편에 대한 마지막 정마저 배신감으로 변해버린 딸의 눈에는 이제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USB 안에 모든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서은이는 다음날 새벽 아무도 모르게 다시 집에 들어가 금고 안에 USB를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남은 것은 저 악마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박 영감님과 다른 피해자, 어르신들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모두가 분노했지만 동시에 드디어 끝이 보인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우리는 지석의 탈출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그가 마지막 한탕을 위해 벌일 사업 설명회에서 모든 것을 끝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딸 서은이는 그 복수의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딸이 걱정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상처 입은 아기 새 같던 제 딸이 이제는 악마를 심판할 칼을 든 여전사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으니까요. 결전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습니다. 서은이가 빼돌린 USB 안의 사업 계획 파일에 따르면 오지석은 열흘 뒤 시내 중심가에 있는 그랜드 호텔 연회장에서 대규모 실버타운 투자 설명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놈이 해외로 도주하기 전 마지막으로 벌이는 가장 큰 규모의 사기판이었죠. 저희는 그곳을 놈의 화려한 범죄 행각을 마감할 심판의 무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열흘. 저희는 총각을 다투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사건을 세상에 알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여론의 힘을 빌려 놈이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박 영감님께서 발 벗고 나서 주셨어요. 내 형사 시절에 알고 지내던 방송국 PD가 하나 있소. 불의를 보면 못 참고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아주 근성 있는 친구지. 그 친구라면 우리 일을 제대로 터뜨려 줄 거요. 다음 날 저희는 박 영감님의 주선으로 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의 이 PD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이 PD는 저희가 내민 USB 안의 자료들을 보고는 눈을 빛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 명단, 수억 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된 해외 도피 계획까지. 이것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대형 특종감이었던 겁니다.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이런 인간 쓰레기는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야 합니다. 저희가 설명회 당일 현장에 잠입해서 모든 상황을 카메라에 담겠습니다. 이놈의 마지막 발악을 전국에 생중계해드리죠. 이 PD는 흔쾌히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저희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경찰에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박 영감님의 옛 동료였던 지능범죄수사팀의 김 반장님이 사건을 맡아주었습니다. 김 반장님은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한 뒤 혀를 내둘렀습니다. 수법이 아주 교활하고 대담합니다. 피해자들이 더 늘어나기 전에 검거하는 게 시급하겠군요. 좋습니다. 설명회 당일 저희 팀원들을 행사장 주변에 잠복시키겠습니다.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신호를 주십시오. 현장에서 바로 체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언론과 경찰, 가장 강력한 2개의 창과 방패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피해자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이었어요. 그 역할은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명단에 있는 어르신들께 한 분 한 분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복순 어르신 되시죠? 저는 미래 라이프 사기 사건 피해자 모임을 이끌고 있는 김양순이라고 합니다. 전화를 받은 어르신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제 말을 듣자마자 다시 서름이 북받치는지 우셨고, 어떤 분은 이제 와서 뭘 어쩌겠냐며 체념한 듯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셨어요. 자식들 볼 면목이 없어 이 일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우리가 숨으면 저놈들은 더 신나서 날뛸 겁니다. 우리가 당한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나쁜 놈들에게 속은 죄밖에 없습니다. 이번이 저놈을 잡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돈도 찾을 희망이 생기고 우리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또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제 진심 어린 호소에 어르신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떡집 아줌마 말이 맞아. 이대로 그냥 덮을 수는 없지. 내 평생 모은 돈인데 그놈이 발 뻗고 자는 꼴은 못 보지. 나도 가겠소. 저는 설명의 날짜와 장소를 알리고 그날 모두 한마음으로 모여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설명회 당일 현장에서 사용할 마지막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오지석이 제 딸을 비웃으며 노인들을 조롱했던 그 통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이 PD와 협의하여 연 회장의 음향 장비를 통해 그 파일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울려 퍼지도록 손을 써두기로 했죠. 설명회 전날 밤, 저는 서은이와 함께 떡집에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에 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나 잘할 수 있을까? 막상 내일이 되니까 너무 떨려. 그 사람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서은아, 엄마 봐.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고 박 영감님이 있고 수많은 피해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네 뒤에 있어. 너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는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용감한 딸이야.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제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서은이는 조금은 안심이 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나 잘할게. 꼭 해낼 거야. 그날 밤, 저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마지막 장을 앞두고 폭풍전야처럼 고요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긴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밝은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내일이면 저 악마의 거짓된 축제는 끝이 나고 정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결전의 날, 그랜드 호텔의 아침은 유난히도 맑았습니다. 마치 저 악마의 마지막 축제를 축복이라도 하는 듯 하늘은 티끌 하나 없이 푸르렀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금방이라도 폭풍우가 몰아칠 듯 어두운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죠. 오늘, 바로 오늘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실패란 있을 수 없었어요. 그날 새벽, 저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부엌에 홀로 앉아 있으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갓난아기였던 서은이를 업고 떡 반죽을 치대던 젊은 날의 제 모습, 처음으로 엄마 소리를 들었을 때의 벅찬 감동, 교복을 입고 제잘거리던 딸의 모습까지. 제 인생은 오직 서은이를 위해 존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중한 딸의 인생에, 제 인생에 시커먼 곰팡이처럼 피어난 그놈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될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날이 밝자 딸 서은이는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채비를 마쳤습니다. 평소에는 잘 입지도 않던 가장 화사한 원피스를 꺼내 입고 얼굴에는 꼼꼼하게 화장을 했어요. 그 누구도 감히 의심할 수 없는 성공한 남편을 둔 행복한 아내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위장한 것이었죠.
저는 그런 딸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한들 지금 이 심정을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저 힘내라는 마음을 담아 등을 쓸어주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답니다. 엄마, 나 괜찮아. 하나도 안 떨려.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딸이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어요. 찻잔을 든 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강한 아이인 거 엄마는 안다. 하지만 너무 애쓰지는 마라. 네 뒤에는 엄마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버티고 서 있을 테니. 너는 혼자가 아니야. 제 말에 서은이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한 방울 뚝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소매로 눈물을 훔치고는 다시 한번 단단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응, 엄마. 다녀올게.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서는 딸의 뒷모습은 제가 평생 본 모습 중에 가장 위태로우면서도 가장 강인해 보였습니다. 제 딸이 홀로 그 소굴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부엌 찬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우황청심환을 하나 꺼내 씹었습니다. 설명회 시작 1시간 전 저와 박 영감님 그리고 피해자 어르신들은 약속 장소인 호텔 근처 공원에 모였습니다. 멀리서 보니 호텔 입구에는 기적의 노후 보장, 미래 신도시 실버타운 투자 설명회라고 적힌 거대한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더군요. 그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공원에는 20분이 넘는 어르신들이 모여주셨어요. 한 분, 두 분 약속 장소로 들어서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 그리고 굳은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들 평생 모은 돈을 사기당한 분들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더 이상 패배감이나 무력감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그 자리에는 조용한 분노와 연대감이 감돌고 있었죠. 박 영감님께서 저희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전직 형사의 관록이 묻어났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이고 저놈들은 가해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러 가는 겁니다. 잠시 후 제 신호에 맞춰 다 같이 저 호텔 연회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방송국 카메라도 함께 들어갈 것이고 사복 경찰들도 주변에 모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놈이 우리를 보고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하든 절대 동요하지 마십시오. 그저 침착하게 저놈의 가면이 벗겨지는 것을 지켜보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존재만으로 저놈의 거짓된 축제를 끝장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어르신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없는 격려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서은이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어요. 엄마. 연회장에 사람들 거의 다 찼어. 초대 손님만 200명은 되는 것 같아. 분위기가 아주 좋아. 다들 금방이라도 계약서에 도장 찍을 기세야. 그 사람 무대 뒤에서 싱글벙글 웃으며 연설 연습 중이야. 곧 시작할 것 같아. 저는 짧게 알았다. 너도 마음 단단히 먹어라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영감님의 핸드폰으로 방송국의 이 PD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잠입시킨 카메라맨이 자리를 잡았고 설명회가 막 시작되었다는 신호였죠. 저희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호텔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20명이 넘는 노인들의 조용한 행진. 누군가는 지팡이에 의지하고 누군가는 옆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걷는 그 행렬은 어쩌면 정의를 향한 마지막 순례처럼 보였답니다. 호텔 로비는 저희 같은 행색의 노인들이 들어서기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죠. 고급 향수 냄새와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그곳에서 저희의 남루한 옷차림은 유독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누구 하나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연회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연회장 문 앞을 지키던 귀에 이어폰을 꽂은 건장한 청년들이 저희를 막아섰어요. 어르신들, 여긴 어떻게 오셨습니까? 초청장 없이는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박 영감님께서 그들 앞으로 나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어요. 우리는 초청장보다 더 확실한 자격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다. 저 안에서 연설하고 있는 박민준, 아니 오지석이라는 놈에게 아주 큰 빚을 받으러 온 채권자들이야. 비키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로 다들 곤란해질 수 있어. 그 순간 연회장 안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설명회가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는 신호였죠. 바로 지금이었어요. 들어갑시다. 박 영감님의 외침과 함께 저희는 경호원들을 밀치고 연회장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실로 가관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의자를 가득 메운 어르신들, 화려한 조명 아래 번쩍이는 무대, 그리고 그 무대 한가운데서 두 팔을 활짝 벌린 채 열변을 토하고 있는 제4위 오지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의 구세주라도 된 듯한 표정으로 황홀경에 빠진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인생은 그만두십시오. 아파도 병원비 걱정 때문에 참는 인생도 그만두십시오. 저 박민준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금빛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여러분 모두가 강남의 건물주처럼 사실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겠습니까? 사기꾼의 달콤한 거짓말에 현혹된 어르신들은 넋을 잃고 그를 바라보며 또다시 열광적인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등장을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앞자리에 앉아있던 서은이었습니다. 서은이는 저희를 보고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신호였죠. 저희와 함께 들어온 이 PD의 카메라가 빨간 불을 켠 채 무대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저희의 등장을 발견한 지석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놈은 역시 프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찰나의 당황스러움을 감추고 오히려 더욱 인자하고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희를 향해 말했어요. 오, 마침 늦게라도 저희 설명회의 가치를 알아보고 찾아주신 어르신들이 계시는군요.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저희 미래 신도시는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의 뻔뻔한 임기응변에 연회장 안의 사람들은 저희를 그저 뒤늦게 도착한 투자자들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지석은 저희를 향해 손짓하며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희를 뒤쪽 빈자리로 조용히 안내해서 소란을 막으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저는 성큼성큼 무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제 뒤를 따라 피해자 어르신들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경호원들이 저를 막아서려 했지만 제 눈빛에 압도당했는지 감히 제 앞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떡만 만들며 살아온 안악의 눈에서 어떤 살기를 느꼈는지도 모르겠네요. 무대 위 지석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자자, 어머님. 일단 자리에 앉아서 차분하게. 저는 지석의 말을 가로채며 연단에 놓여있던 여분의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치익 하는 작은 소음과 함께 제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크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지석 씨, 아니 여기 계신 분들께는 박민준 팀장님으로 더 익숙하겠군요. 저는 일부러 그의 가명을 또렷하게 불러주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 아주 달콤하고 황홀한 꿈을 팔고 계셨군요. 그런데 어쩌나.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꿈이 사실은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악몽이었는지 제가 똑똑히 보여드려야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연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지석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지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제게서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농담이 좀 지나치시네요. 혹시 제게 개인적으로 서운한 게 있으셔서.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무대 아래 저희와 함께 온 피해자, 어르신들을 향해 손짓하며 외쳤습니다. 제 평생의 모든 분노와 서름을 담아서요. 여러분, 저자의 저 위선적인 얼굴을 똑똑히 보십시오. 저자가 바로 여러분의 평생 모은 쌈짓돈을 달콤한 말로 꿰어 가로챈 인간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제 외침이 연 회장의 화려한 공기를 가르는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지석의 얼굴에서는 거짓된 미소가 완전히 사라지고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맨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소리쳤죠. 저 할머니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러분, 저 할머니는 제 장모입니다. 저한테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이 중요한 행사를 망치러 온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저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경호원들, 지금 당장 뭐 하는 거야? 저 할머니 안 끌어내고. 하지만 경호원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무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어르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선 것은 순자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닷새마다 열리는 장에 나물 팔러 갈 때보다 더 꼿꼿한 허리로 연단 앞으로 걸어 나와 자신이 받았던 엉터리 계약서를 공중으로 치켜들었습니다. 그 주름진 손이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놈아, 네가 나한테 이 종이 쪼가리를 주면서 평생 연금이 나온다고 했지. 내 연간 병원비까지 몽땅 털어가 놓고 이제 와서 앙심이라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이놈. 그것을 시작으로 다른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피해 사실을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본물 터진 댐처럼 억눌렸던 울분이 터져나왔어요. 나는 자식들 몰래 모아둔 밥한 돈 3천만 원을 전부 날렸소. 이 사기꾼 놈아. 너 때문에 내가 자식들 얼굴도 못 보게 생겼다. 우리 할망구 무릎 수술해야 한다니까. 그놈의 찜질기만 있으면 병원 갈 일 없다며. 그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우리 할망구 병만 더 키웠다, 이놈아. 너 같은 놈은 사람도 아니야.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던 어르신들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졌고 사방에서는 고성과 울음, 욕설이 뒤섞여 터져나왔습니다. 이 PD의 카메라는 그 모든 광경을 놓치지 않고 샅샅이 담아내고 있었어요. 어떤 어르신은 분을 참지 못하고 단상 위로 신발을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지석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했어요. 그는 마이크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조작이야. 전부 저 할망구가 돈 주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저 사람들이 단체로 치매에 걸린 게 틀림없어. 여러분,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드릴 사람입니다. 저들을 보세요. 가난하고 무지한 노인들 아닙니까? 저런 사람들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공한 사업가인 제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그의 발악은 처절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판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놈이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는 명백하고도 잔인한 증거 말이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무대에 쏠려 있는 사이 객석 맨 앞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제 딸 서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은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또박또박 무대를 향해 걸어 올라왔어요.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습니다. 아내의 등장에 지석은 잠시 희망을 품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탈출구,
자신의 완벽한 방패가 나타났다고 생각했겠죠. 서은아, 잘 왔다. 어서 이 사람들에게 말해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모든 게 오해라고 어서. 당신은 내 아내니까 내 결백을 알잖아. 지석은 서은이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은이는 그 손을 벌레 보듯 차갑게 뿌리쳤어요. 그리고는 지석의 손에 들려있던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위를 고발하던 제 목소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차갑고 단단한 딸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제 남편 오지석 씨를 대신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제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사죄드립니다. 저 역시 얼마 전까지 이 사람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제 어머니를 원망했던 죄인입니다. 서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고 말했죠. 그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슬프게 들렸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더 이상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사람의 진짜 목소리를 여러분의 귀로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이 남자가 뒤에서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서은이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스피커폰으로 설정한 뒤 마이크에 갖다 댔습니다. 잠시의 정적 후 연회장의 최고급 스피커를 통해 너무나도 선명하고 적나라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그 노친네만 없었으면 지금쯤 노인네들 쌈짓돈은 다 우리 건데 말이야. 아주 왼수야 왼수. 걱정 마. 우리 마누라는 아직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놈인 줄 알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으니까 장모만 잘 구슬리면 떡집 담보 잡는 건 시간 문제야. 노인네들 등쳐먹는 건 식은 죽 먹기라니까. 순진하고 멍청해서 속이기가 얼마나 쉬운데. 크크크. 그것은 바로 지석이 공범과 통화하며 낄낄대던 바로 그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속내를 스스로 폭로하는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우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투자를 망설이던 어르신들은 기겁하며 계약서를 찢어버렸고 어떤 분은 저런 악마 같은 놈이라며 욕설을 퍼부었죠. 지석의 얼굴은 하얀색을 넘어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어요. 녹음이 끝나자 연회장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것은 연회장 뒤편의 문이 활짝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박민준,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 반장님을 필두로 건장한 형사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지석에게 곧장 달려가 그의 양팔을 꺾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커덕 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선명하게, 통쾌하게 들렸습니다. 이거나, 난 억울해. 이건 함정이야. 서은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지석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서은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저항은 허무할 뿐이었죠. 형사들은 무대 아래에 있던 공범들까지 신속하게 제압해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이 PD의 카메라를 통해 그리고 설명회에 참석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형사들에게 끌려나가는 지석의 마지막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끌려나가는 순간까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은이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처절한 배신감이 담겨 있었죠. 서은이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단호한 얼굴로 끝까지 마주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자 순자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어르신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억울함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길고 길었던 싸움에서 마침내 이겼다는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제게 다가와 연신 고맙다며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꿋꿋하게 서 있던 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제 딸을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서은이의 몸이 그제야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마침내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답니다. 오지석과 그 일당이 현장에서 체포되는 장면은 그날 저녁 8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호텔 설명회에서 밝혀진 사기꾼의 두 얼굴, 딸의 통쾌한 반격, 파렴치한 사위 검거 현장 생중계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뉴스들이 연일 언론을 장식했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파장은 훨씬 컸어요. 방송을 본 전국에 숨어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경찰서로 향했고, 덕분에 오지석 일당이 벌여온 추가 범죄들이 속속 드러나 그들의 사기 조직 전체가 뿌리 뽑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희 떡집으로 전화를 걸어와 고맙다며 한참을 우시기도 했고, 어떤 분은 멀리서 일부러 찾아와 떡을 한가득 사가시기도 했답니다. 세상에는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용기를 낸 한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실감하는 나날들이었죠. 법의 심판은 생각보다 더디고 고단한 과정이었어요. 저와 서은이, 그리고 박 영감님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몇 번이고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가며 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법정의 증인으로 서서 그 끔찍했던 기억들을 다시 꺼내 놓아야 하는 순간들도 있었죠. 오지석은 마지막까지 국내 최고라는 비싼 변호사를 써서 자신의 형량을 줄여보려 애썼지만 저희가 모아둔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고 확실했습니다. 특히 서은이가 녹음한 통화 파일과 USB 자료는 그가 빠져나갈 모든 퇴로를 막아버렸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서은이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법정에 나가 그놈이 죗값을 치르는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당신의 거짓말은 이제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딸 나름의 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몇 달 뒤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범인 오지석은 상습 사기 및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15년이라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들 역시 각자의 죄에 맞는 죗값을 치르게 되었죠. 판결이 내려지던 날, 법정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어르신들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잃어버린 돈을 전부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저 악마 같은 놈이 마땅한 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는 듯했어요. 범죄 수익금 일부가 환수되어 피해자들에게 조금씩이나마 돌아가게 된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었고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뒤 서은이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했기에 이혼은 일사천리로 마무리되었죠. 모든 것을 정리한 딸은 번쩍이던 신혼집에 짐을 싸서 다시 제 떡집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의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가지와 책 몇 권이 전부였어요. 그 집을 채우고 있던 값비싼 가구와 가전제품들은 전부 피해자들의 돈으로 산 것이라며 단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았답니다. 엄마, 나 이제 여기서 엄마랑 같이 살래. 떡 만드는 거나 배우면서 엄마 가게 물려받을 준비해야지. 예전처럼 밝고 명랑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한결 편안하고 단단해진 얼굴로 말하는 딸의 모습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딸은 길고 아픈 성장통을 겪고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어 제 곁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서은이는 제 떡집의 든든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새벽 일찍 저와 함께 일어나 쌀을 씻고 반죽을 치대고 떡을 찌며 묵묵히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어요. 떡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을 쐬고 가게를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과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며 딸의 얼굴에는 조금씩 예전의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쌀가마니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해 쩔쩔매던 딸이
이제는 저보다 더 솜씨 좋게 송편을 빚고 바람떡을 만들어낼 때면 저는 더없이 행복하고 대견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어느덧 따스한 봄볕이 가게 안으로 스며들던 주말이었습니다. 일을 마친 서은이가 제 허리를 주무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오랜만에 오일장 구경 갈까?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봄나물도 좀 사오자.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오일장이라는 말에 저는 잠시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아픈 상처가 아니었어요. 힘겹게 이겨낸 전쟁의 훈장 같은 것이었죠. 그래, 그러자. 우리 딸이랑 장 보러 간 지가 언젠지 모르겠다. 가자, 가서 엄마가 좋아하는 팥죽도 한 그릇 사 먹고 오자. 저와 서은이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1년여 만에 다시 찾은 오일장은 여전히 활기차고 정겨웠습니다. 저희는 손을 꼭 잡고 튀김도 사 먹고 뻥튀기도 한 봉지 사서 나눠 먹으며 예전처럼 시장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그러다 저희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한 곳을 향해 멈춰 섰어요. 바로 순자 할머니의 도라지 가게 앞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도라지를 다듬고 계셨어요. 지난번보다 얼굴의 혈색도 좋고 표정도 한결 밝아 보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저희를 발견하고는 한바구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어이구, 떡집 아줌마랑 아가씨 왔네. 아이고, 내 은인들. 이리 와서 앉아, 어서. 할머니는 서은이의 손을 꼭 잡고는 연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그리고 아줌마 덕분에 내가 두 발 뻗고 잠을 자. 돈도 조금이나마 돌려받았고 무엇보다 저 나쁜 놈이 감옥에 갔다니 속이 다 시원해. 우리 같은 늙은이들 등쳐먹는 놈들은 아주 오랫동안 콩밥을 먹어야 해. 서은이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할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가 오히려 감사하죠. 할머니께서 용기 내주신 덕분에 저희도 힘을 낼 수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사하셔야 해요. 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도라지 제일 좋은 놈으로 주세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 딸 좋아하는 도라지 무침이랑 도라지 나물 좀 실컷 해주려고요. 아이고, 말만 해. 돈은 무슨 돈이야. 그냥 다 가져가. 제일 실하고 약효 좋은 놈으로만 내가 골라줄게. 할머니는 극구 돈을 마다하며 좌판에서 가장 굵고 튼실한 약도라지를 봉투 가득 담아주셨습니다. 저희는 한사코 돈을 내려놓고 할머니와 한참 동안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다 가게를 나섰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을 받으며 서은이와 저는 나란히 시장길을 걸었습니다. 서은이의 한 손에는 도라지가 담긴 봉투가, 제 한 손에는 뻥튀기 봉투가 들려 있었죠. 문득 서은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도라지 꽃말이 뭔지 알아? 글쎄다. 갑자기 그건 왜? 영원한 사랑이래. 그리고 변치 않는 우정이라는 뜻도 있대. 딸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에 철없던 웃음과는 다른 깊고 그윽한 향기를 품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딸을 마주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길고 험난한 폭풍이 지나간 뒤 저희 모녀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처는 깨끗이 아물었고 그 자리에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견고한 신뢰가 뿌리내렸죠. 저희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 떡집에서 떡을 찌고 함께 장을 보고 서로를 보며 웃으며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희가 힘겨운 싸움 끝에 얻어낸 가장 값진 승리일 테니까요. 따스한 봄볕 아래 저와 제 딸의 새로운 인생이 다시, 그리고 진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